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용덕입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인중개사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일단 응시하려고 공부하러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자격증을 2번 취득했는데 10회, 14회에 2번 취득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강사가 된 게 한 25년 전에 저도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게 한번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아마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아직 교재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대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이때까지 1회부터 32회 시험까지 봤는데 5회, 7, 8, 9, 10회는 2년마다 시험을 봤고요. 또 상대평가를 했었습니다. 과거 9회 때까지는 1회는 절대평가였고요. 그리고 10회 때부터 IMF 1999년부터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99년 10회 때부터 절대평가를 했죠. 32회 때까지는 절대평가를 했는데, 자,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게 2021년 8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제 중개보수를 2021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수를 인하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옛날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이제 매매의 경우 0.7% 최대, 임대차의 경우 최대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이제 주택의 경우 6억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인하가 되었습니다.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이제 0.6%, 임대차는 매매는 0.7%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개업공개사 분들이 반발을 하고 협회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중개보수 인하는 확정됐고 아직 상대평가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중개보수 인하를 하는 대신에 여기 보면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상대평가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데 중개보수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정 설정 한도를 보장금액을 지금은 개인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를 1억 가입합니다. 1억. 집값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1억 가지고 손해배상 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앞으로 2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2억.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보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제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보험료가. 지금 1억일 때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협회. 근데 만약 2억으로 올라가면 2배가 되겠죠? 거의 40만 원 가까이 받게 될 겁니다. 협회에서. 지금 협회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걸 2배로 올려버리면 400억 가까이 되겠죠? 그럼 협회는 이제 그게 협회의 당근 정책이 될 겁니다. 중개보수 깎는 대신에 다른 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의뢰인들, 손님들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게 되겠죠. 금액을 높이게 되니까. 법인은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아파트 같은 거는 사고 별로 안 나요. 아파트는 한 사람만 살지만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인은 한 명인데 19명이나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후순위에 들어간 사람은 경매 넘어가면 보장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깡통주택, 지금 사고 많이 나고 있는 게 빌라, 다가구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빌라도 깡통 빌라 이런 게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개보조원도 고용 숫자를 제한하겠다. 보조원이라는 것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거든요. 이 중개사고 일어나는 게 약 70%가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랍니다. 자격증 없는 직원들이 사고 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격증 안 따면 취직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 취직 한 명 받아야 자격증 없는 사람 한 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2층에 텔레마케터들 모집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 없으면 앞으로 취직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채용인은 제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 자, 그리고 이게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상대평가 제도를 검토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상대평가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유예기간을 제가 국토부 업무협의할 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3년 안에 5년 안에 취득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면 시험이 어렵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왜냐하면 갑자기 10,000명 뽑다가 상대평가 해가지고 1,000명 뽑으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인원을 줄인다고요. 그래서 빨리 한 해라도 빨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대평가는 당장은 안 하겠지만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33회 때 취득을 해야 됩니다. 1억 이상 손해입니다. 한 해 더 늦어지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학원 안 다니고 취직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데 못 벌고 오히려 학원비 내고 다녀야 되니까 기회비용은 1억 이상 손해입니다. 한 해 늦어지면. 그러니까 꼭 33회 때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국토부 보도자료 내년부터 바로 시행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인원 조정 등을 통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갑자기 줄여버리면 혼란이 있으니까 서서히 해마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상대평가 한다는 이런 뉴스들입니다. 올해 8월 20일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지금 5회, 7회, 8회, 9회, 10회는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그 다음에 1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21년 동안 해마다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저는 10회 시험을 4월 25일 날 제가 자격증 딴 날은 기억합니다. 저는 4월 2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10회 시험은. 근데 9월 달에도 보고요. 10월 달에도 보고 11월 달에 본 적도 있습니다. 시험을 4월 달에 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언제 시험 보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국토부 전화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넷째 주 마지막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로 보는 이유가 이게 감독 일요일 날 보니까 종교활동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일요일 날 봤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토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33회 여러분들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인데요. 이것도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봐도 됩니까? 이런 거 묻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신용불량자, 심지어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미성년자, 외국인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2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경우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봅니다. 근데 수능 시험은 보고 나면 부정행위 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명 부정행위 했다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정행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정행위 적발돼가지고 적발됐다고 무조건 5년간 못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해가지고 확약서 적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 부정행위 했다고 하면 그냥 시험지 들고 갚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만 그냥 무효로 되고 또 내년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교무실에 따라가가지고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아니면 그 감독관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집에 가버리면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확약서 쓰지 말라고요.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확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정행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려고 해도 옆에 분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없고요. 꼭 하려면 본인이 컨닝페이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컨닝페이퍼 만들어 갈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안 봐도, 컨닝페이퍼 안 봐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암기하려고 했으면. 그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서 한 칸 띄우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교실에 가면 한 30명도 안 앉습니다. 좌석이 보면.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좌석 하나 띄우니까 실제로는 15명 정도 앉아서 본다고 시험을.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리고 1차 시험 보고 나면 거의 절반 이상 나가버리고 2차 시험 볼 때는 한 5명 남아서 시험 보는 게 현실이에요. 뭐 내년 시험, 올해 시험 다 마찬가지. 코로나 확정돼도 시험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안 걸리도록 해야 되겠지만 원래 작년 시험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시험 못 봤습니다. 근데 헌법소원도 해가지고 헌법의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도 장소에서 봐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제 첫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아직 정규진도 나가지 않은 거니까 한번 참고로만 보고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제 시험 1회 시험을 언제 받느냐. 1회 시험은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시험에 이런 건 날짜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그 1회 시험을 이때 봤는데 1회 시험에서는 무려 6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6만 명.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고요. 이때까지 47만 명의 합격자가 있는데 6만 명을 1회 시험에 뽑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회부터는 이게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2회 때부터는 여기 6만 명, 1회 때가 6만 명입니다. 그 다음 2회 3,000명, 900명, 3회 때 이렇게 쭉 오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많아졌냐 하면 10회 때부터 1999년도 IMF 때문에 IMF 극복 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죠.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다고요. 취직을 해도 되고 개업을 해도 되고 일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격 취득하면 실업자 아닙니다. 그래서 IMF 극복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10회 시험부터 이제 14,781명을 선발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해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2만 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5회, 7회, 9회, 7, 8, 9, 10회는 2년마다 시험 봤다고 했죠? 나머지는 1년마다 시험 봤습니다. 전부 지금 계속 15,000명 이상, 지금 15회 때는 추가 시험을 한번 봤죠. 특이하게. 15회 시험 어렵게 내가지고 1,800명 합격했습니다. 원래 1,000명도 안 됐는데 이 신청을 인정해줘가지고 이 신청을 한 15문제 인정을 해줬어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그래도 1,8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때는 29,000명인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29,000명 14회, 제가 이때 14회 때도 강의하면서 시험 그냥 봐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엄청나게 쉬우니까 많이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렵게 냈다고요. 지금은 합격한 사람은 시험 못 봅니다. 옛날에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자격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합격한 사람은 아예 시험 응시가 안 되더라고요. 큐넷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데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15회 추가 시험만
특별히 많이 뽑았고요. 나머지는 보면은 최근까지 거의 2만 명에서 15,000명에서 2만 5천 명 이 정도 한 2만 명 안팎으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딱 정할 수가 없죠, 인원이.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지금 32회 올해 시험은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몇 명 합격했는지 32회 시험은. 근데 응시자가 무려 40만 8,492명 응시를 했습니다. 수능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이 지금 50만 명 응시하고 있습니다. 제2의 수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40만 명 넘게 원서를 접수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통계는 사실 통계에 약간 좀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40만 8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1차 시험, 2차 시험 둘 다 응시하면 2명으로 이게 통계에 잡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0만 명이 안 돼요. 20몇만 명 정도 되는데 1, 2차 같이 보면 2명으로 잡혔으니까 이게 숫자가. 어쨌든 뭐 이 40만 명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올해 32회 시험이 이때까지 시험 중에서 가장 응시자가 많이 몰렸고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응시자는 많이 몰릴 거고 합격 인원은 점차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이제 상대평가 할 거니까. 그래서 빨리 한 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 오늘 첫날이니까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거 너무 지겹고 빨리 하고 싶고 이래 처음에 내려요. 그런 분들이 빨리 지쳐서 빨리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너무 선행학습 좋지 않다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리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거 배우는 거 그거 결코 바람직하잖아요.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 시험 과목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 2차. 지금 대한민국 시험에 1차,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은 전부 2차는 주관식으로 봅니다. 논문형으로.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만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만 명이잖아. 40만 명 접수 인원이. 그 40만 명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채점하려면 1년 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 주관식으로 하더라도 주택관리사 같은 거 지금 주관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분석해보면 주관식이라도 그냥 숫자 7일, 뭐 이런 거 5일, 이런 것만 주관식으로 하지 논술형은 주관식으로 하면 채점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냥 단답형으로 냅니다. 주관식을 내더라도. 우리는 주관식 없고요. 전부 객관식입니다.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요.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 과목당 40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이게 옛날에는 40분, 한 문제에 1분씩 해서 줬었어요. 그러다가 수험생들이 너무 시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50분 줍니다. 한 과목에. 그 두 과목 100분 동안 시험 본다고요. 9시 30분부터 시험 보는데 입실은 9시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9시까지 입실해서 9시 30분부터 시험 실시해서 11시 10분까지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쉬었다가 점심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봅니다. 이제 1차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인데요. 이렇게 개론, 원론 이런 말이 들어가면 거의 잡학입니다. 잡다한 게 다 나온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개론이라는 것은 개괄적인 논의라고 해서 쉬운 게 나와야 되는데 쉬운데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부분이 다 나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잡다한 게 다 나오는 게 개론이에요. 원론, 개론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괄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죠. 이것저것 다 나와요. 잡다한 게. 감정평가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하는 것도 민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와 관련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속은 개업공개사가 상속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중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계약법만 출제됩니다.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시험 과목은 5개 과목인데 이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만 법 과목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법 과목입니다. 법하고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하는 거 수학적 기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과목인데요.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으면 계산하는 문제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1년 만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쉬운 분은 가장 쉽고 계산하는 게 어려운 분은 가장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출제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격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평균 60점. 그 이 두 과목이 11월, 12월에는 이 1차 과목이 중요합니다. 1차가, 왜냐하면 1차만 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 2차 시험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다음에 1, 2차 같이 봐야 돼요, 시험을.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하다고요. 11월, 12월에는 예습 복습을 하려면 1차 위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 스케줄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수업만 들어도 3시간 내지 4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5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시간만 예습이나 복습하면 된다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좋잖아요. 처음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면 빨리 지쳐서 슬럼프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날 배운 과목 조금 생각해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 둘 중에 하나를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예습이나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은 예습이 좋다 하고 공인중개사법 학원 선생님들은 아마 복습이 좋다고 할 텐데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고 나한테 좋으면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필기를 하는 게 좋다, 필기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20년 넘게 제가 1999년 10회 시험부터 강의를 했는데 20년 넘게 강의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보니까 필기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필기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합격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필기하는 게 좋다 필기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는 내가 공부를 해봐야 알죠. 안 해보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 해보면 아 나는 필기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좀 이해를 요하는 과목입니다.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요. 1차 과목이. 물론 뭐 100% 이해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공부는 다. 그 민법이 이해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여러분 생각은 안 해봐서 모르나요? 뭘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일 것 같아요? 이해 과목일 것 같아요? 민법이? 예, 민법 그 서울대 유명한 교수님이 쓴 민법 책 서문에 보니까 민법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예, 둘 다 해당된다더라고. 근데 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인지 암기해야 될 부분인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뭘 이해해야 되고 뭘 암기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린다. 50%씩 반은 암기해야 되고 반은 이해해야 된다고요. 100% 이해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동산 학개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근데 2차 과목은 이해보다는 사실 암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징이. 그러니까 암기는 지금 암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험 볼 때 되면 다 잊어먹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남겠죠?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해야 될 거 프린트 오늘 내드렸어요. 2장 이것밖에 없어요. 2장. 이것만 암기하면 80점 받아요. 이걸 지금 당장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수업할 때 찾아보면 수업할 때만 찾아보고 같이 보면은 시험 볼 때 되면 다 암기된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점 받는데 이게 2장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암기하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업할 때 그 진도 나갈 때 제가 몇 번 보라고 하면 찾아보고 밑줄 치시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집에서 안 해도. 근데 무슨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건가 이건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프린트는 미리 드린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만 오세요. 책에 넣어놓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시면 됩니다. 1년 동안 해야 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80점 받는다고요. 그 2차 과목은 암기 위주로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징이 다 암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면서 물론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금방 잊어먹고 또 조금만 하면 금방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옛날에는 이거 2차 과목을 1교시, 2교시 안 나누고 한 번에 다 봤습니다. 2차 과목을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세 과목을 동시에 보다 보면 50분씩 150분이죠. 그래서 여자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이게 인권 침해다.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못 갑니다. 시험 볼 때 중간에. 시험 보다가는 화장실 못 가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가게 되면 입시를 못 합니다. 그 시험은 그냥 포기해요. 10문제 푸른 상태에서 화장실 가면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교실에. 옛날에는 화장실 갔다 다시 들어오고 했었어요. 했는데 부장령이 화장실 가도록 허용을 해버리니까 하루에 1시간에 10번씩 화장실 가는 게 커닝페이퍼 만들어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고 와서 또 썼고 이렇게 해도 화장실 가서 옷 벗고 있는데 따라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 못 갑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는 화장실 갔었어요. 화장실 앞에 감독관씩 한 명씩 앉아 있었거든요. 여자 화장실 앞에는 여자 감독관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아예 화장실 못 갑니다. 자, 2차 1교시가 제가 맡은 과목이 이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 중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의 공법, 사법. 이게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사법이라 하고요. 공법은 개인과 지자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공법학과, 사법학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가 더 커트라인이 높았겠어요? 서울대 사법학과, 공법학과 중에서 사법학과가 더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사법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즉 민법은 사법이고 이게 공법은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따로 법전이 있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걸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법은 공적인 관계니까 쉽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면 되지 판례가 별로 없다고. 예를 들면 내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라 내 땅이라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아파트 지으려면 내 맘대로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내 건물이라고 내 맘대로 100층, 200층 맘대로 지을 수가 없다고요.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물 층수, 이게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런 게 공법이에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래서 판례는 별로 없어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딱 법에 있는데 허가 안 받으려고 소송해봐야 법에 허가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판례가 거의 없고요. 사법은, 민법은 사생활과 관련되니까 판례가 많아요. 사생활을 일일이 다 법전에 규율할 수는 없죠. 개인 사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32문제 정도 나와요. 민법은. 사법은. 근데 공법은 거의 판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과목 이거는 판례가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말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 되겠는데 세법. 이번 시험에 이게 가장 어려웠고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400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운 과목 공시세법, 두 번째 어려운 과목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법은 쉬웠고 1차 과목 중에서는 민법이 어려웠다고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공시세법이 가장 어려웠고요. 공인중개사법 조금 어려웠다고 나머지 세 과목은 대체로 쉬웠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민법이 어려웠고 학개론이 쉬웠기 때문에 내년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학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쉬울 수 있어요. 반대로 돼요. 수능시험도 해마다 올해 수학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 수학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과목 어렵다 쉽다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잘하는 과목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평균 60점 받으면 되겠죠. 1차 과목 이게 평균 60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학개론 40점, 민법 80점 이렇게 받으면 합격이죠. 근데 부동산 학개론이 37.5점, 민법 100점 이렇게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이러면 전 과목 다시 다 봐야 됩니다. 시험. 40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에 2.5점입니다. 그래서 과락을 안 받으려면 16문제는 최소한 맞춰야 돼요. 16문제. 16문제 맞으면 40점이거든요. 16문제를 맞추면. 공시라는 건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우겠지만 공시라는 게 뭐냐면
공시법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공적인 장부. 우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적 장부에 공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공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공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어 있는 걸 등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공부를 직접 한번 떼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직접 공부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기억에 잘 남는다고. 암기 과목이지만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보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등기부는 어디 가면 뗄 수 있어요. 등기부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부를 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종 공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거는 정부24. 이 정부24에 들어가면 우리 주민등록 등본도 공짜로 뗄 수 있죠. 정부24에 들어가도 되고요. 뭐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치보면. 그래서 직접 한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만 돈 내고 나머지는 돈 안 내고 공부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직접 발급받아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시험을 다 보고 나면 4시 20분입니다. 4시 20분. 자, 합격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40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37.5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40점 이상해야 되고요. 전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 100점 받아도 학개론이 37.5점이면 불합격이고요. 민법 100점. 1차 과목은 만점이 그래서 100점이 아니고 80점입니다. 80점. 100점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 평균 60점이면 합격인데 자꾸 100점 받으려고 하다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해서 자랑시키려고 몇 점 받았는지 고득점 했다고 자랑시키려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을 못 풀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다른데 100점 받아봐야 보태줄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80점 받아야지 나머지 최소한 40점은 받아야 합격이니까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입니다. 80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100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2차 과목은 100점 받아도 돼요. 왜냐면 3과목이잖아요. 3과목. 그러면 제가 맡은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공인중개사법 100점 받고 나머지 과목 40점 받으면 합격이죠. 평균 60점이잖아요. 3과목이니까. 그러니까 2차 과목은 10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1차는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이게 당락을 결정짓는 게 요즘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 할 거여 가지고 상대평가 하더라도 앞으로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만 상대평가합니다. 1차는 절대평가고요. 1차는 무조건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앞으로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2차만 상대평가 한다고요. 그래서 올해 출제 경향을 보니까 1차는 쉽게 나왔고요. 2과목 다. 2차를 어렵게 냈습니다. 2차 3과목 중에서 공법만 쉽게 내고 공시세법 어렵게 내고요. 공인중개사법 어렵게 냈다고 하지만 그런데 저한테 수업 들은 분들은 거의 80점 다 받았어요. 이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이 과목이 전략 과목이에요. 이걸 80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요. 안정적으로 2차를 합격하려면 2차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이 떨어집니다. 보통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차 합격하고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2차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2차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요즘은 통합교과형 문제가 나온다고요.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가 강의 안 하는 게 나왔어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 배운 게 나왔다고요. 또 학개론 시험에 공법, 학개론에서 안 배운 공법이 시험에 나와요. 통합교과형이기 때문에 1, 2차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요. 1차, 올해 1차만 해놓고 내년에 2차만 한다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는 분이 절반이라고.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는 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 2차 같이 봐야 되죠, 시험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 2차 같이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옆에 분들한테 질문하면 나 점수 모의고사 점수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1, 2차 같이 할까 1차만 할까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전부 옆에서. 전부 다 물으면 포기해라.
2차 포기해라, 1차만 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옆에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형제가 잘 되는 것도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형제가 뭐 땅을 사도 배 아픈데 물으면, 옆에 사람 물으면 다 떨어지게 만들지. 그래, 2차 포기해라, 내년에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 내가 결정해야 돼. 나무 이야기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하면 충분히 1, 2차 1년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 수수료 내는데 뭐 이게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참고고요. 왜 이게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5,000원 냈거든요. 10회 시험에는. 근데 지금은 비싸요.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그 대신에 서비스가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문자도 옵니다. 그 시험 보기 전에 문자 그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문자도 오거든요.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게 좋겠죠.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왜 이 돈 받느냐면 출제위원들, 그 제가 아는 제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님도 해마다 출제위원 들어가시는데, 출제위원 들어가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받고요. 합숙을 열흘에서 2주 정도 합숙을 하더라고요. 그럼 400에서 500 정도 받아 나와요. 하루에 300만 원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8월 달에 출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시험 보기 열흘 전쯤 들어가가지고 한 3일, 4일 전에 출제 완료된다더라고요. 미리 안 해놔요. 왜냐하면 보안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위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시험 볼 때까지. 1차 출제위원은 1차 시험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 출제위원들 하루에 한 30만 원 줘야 되고요. 감독관들, 감독관, 제 가족 중에도 그 감독관으로 이번에 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까 한나절 하니까 7만 2천 원 주고요. 하루 종일 하니까 뭐 12만 4천 원인가 얼마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안 하고, 제가 하루 종일 해가 돈 좀 벌어오라고 했더니만 한나절만 하고 왔더라고. 힘들다고. 근데 뭐 7만 원 정도 돈 받더라고요. 그 돈 줘야 되니까 이게 응시수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 안 보러 간다고 하면 돈 돌려줍니다. 다 안 돌려주는데 일부 돌려주거든요. 최소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해야 돼. 제가 아는 분은 3일 전에 시험 보러 안 간다고 취소한다고 하니까 돈 안 돌려준다. 왜냐면 이미 다 교실 다 정해져 있고 감독관 이미 섭외 다 돼 있고 이러면 돈 지출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안 돌려주겠죠? 근데 미리 취소하면은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주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험 보러 다 가야 되고요. 학원 다니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외로운 투쟁에 혼자서 하는 분들은 정말 저도 지금 사이버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버대 학생들은 자동 탈락 한 20%가 자동 탈락입니다. 한 학기 지나면. 왜냐면 얼굴을 안 보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대학은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 시험 보라고 전화 안 해준다고 그냥 시험 보는 날 자기 스스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인중개사도 이게 혼자서는 절대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거 전혀 강의를 안 듣고 혼자서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반드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알잖아요. 책 6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걸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힘들죠.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뭐가 중요한지 범위를 줄여준다고요. 그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학원 다니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학원에 나오면 됩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루틴을 정해야 되겠죠. 딱 정했으면 그 정해진 대로 계속 해야 되지. 피곤하다고 오늘은 빼고 다음에 내일 다 몰아서 듣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결석은 안 하고 학원은 무조건 나온다. 그 마음가짐만 오늘 가지면 된다고요.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인터넷 접수를 안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방문 접수를 했고요. 옛날에는 또 LH에서 이거 시험을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지 옛날에 팔아먹고 이게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산업인력공단, 모든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큐넷이라고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큐넷, 인터넷에 지금 큐넷이라고 휴대폰 치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요. 인터넷 못한 분은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접수 대행을 해줍니다.
왜 인터넷으로 접수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학원 단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미 시험을 33번이나 봤잖아요. 단체로 접수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험 끝나가지고 시험 시간 종료되는데도 시험지 걷어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조금만 봐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같은 학원끼리 다 와놓으니까 단결이 되니까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앉아있지만 절대 시험장에 같이 앉아서 시험 못 봅니다. 순서를 섞어버린다고요.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같은 학원 분들만 시험 못 보게.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사진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격증 발급은 그 인터넷에 원서 접수할 때 보면은 두 가지 주소를 두 개 적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이게 두 개를 적거든요. 그럼 자격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진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실무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 이 강의를 듣고 또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강사가 그러는데 주민등록 안 옮겨도 가짜로 서울에 주소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문하니까 안 됩니다. 진짜 주민등록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럼 묻지 마시라고요. 물을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장 자격증이 가장 좋죠. 그래서 옛날에는 응시한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천, 경기도 엄청나게 교통마비가 됐었어요. 전부 서울로 몰려들어가지고 서울 자격증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서 응시를 해도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로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나온다고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지금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 달라.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거는 서울 자격증은 어디에 가든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지역적 특색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가급적이면 제주도 자격증이 더 낫겠죠. 다른 지역 외지에서 온 사람보다는 특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명의로 교부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는데 현재는 어쨌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입력한 주소고요. 물론 입력 안 했다가 합격하고 나면 11월 초에 주소 변경하면 됩니다.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변경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학원 시간표입니다. 학원 매일 한 과목씩 강의를 합니다. 매일 한 과목씩. 일반 학교하고는 다르죠. 학교는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하루에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과목씩 합니다. 금요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하고요. 금요일 날 공시세법은 이거 하루는 공시법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세법하고 이렇게 격주로 합니다.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공시법하고 세법은. 왜냐하면 아까 시험 과목이 이 두 과목 합해서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법이 지금 현업에 가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세법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 세법 시험이 16문제 나오는데요.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요.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이게 세법이 현업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세법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은 수업을 하지 않고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시간이 없으면은 저녁에 와서 들으셔도 아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강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달마다 계속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또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달에 이해될 수 있거든요. 너무 하루에 한 번에 100% 다 이해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다음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데도 계속 강의할 때 나오면 그건 중요하겠죠. 계속 강조를 하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1월, 12월 기초 입문 강의를 하고요. 또 1, 2월에
기본서, 지금 11월, 12월도 기본서고요. 1, 2월도 기본서에 빈출 지문집, 3, 4월도 기본서하고 빈출 지문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이런 걸 하게 되고요. 5, 6월까지 지금 계속 이론을 4바퀴나 4번이나 반복한다고 똑같은 기본서 가지고, 물론 이게 핵심 요약, 5, 6월에는 핵심 요약 가지고 하는데, 이론을 4번이나 반복한다고 똑같은 내용을, 대학교에서는 이걸 한 학기 동안 하는 걸 우리는 2달마다 계속 반복한다고요. 이게 이때까지 시험을 보니까 그냥 1년 내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만 진도 나가는 거 하고 2달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 하고 합격률이 2달마다 반복하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 커리큘럼이 정해졌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7, 8월에 문제풀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테마 특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이제 100문제 풀이를 하고요. 최종 모의고사 40문제씩 시험하고 똑같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 실력 형성은 2차는 이때 9월, 10월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전혀 모르다가 9월, 10월 문제 풀면 스트레스 받겠죠? 수업만 안 빠지고 2차는 착실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차 위주로 공부하라고 했죠? 11월, 12월 1차 위주로 해야 되고요. 5, 6월까지 1차 위주로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제 2차만 하는 분들 나오면 2차 과목 공부하고 있으면 1차만 하던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공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법하고 또 옆에 보니까 학개론 하고 있으니까 또 학개론 하고 자꾸 이렇게 돼요. 남 따라가지 말고 내가 스케줄을 딱 정해서 공부할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어떻게 5시간이면 수업 듣는 것만 해도 4시간이잖아요. 그 나머지 1시간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건지 생각해보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스타일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